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확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예측했을지 모르지만 설 전에 200~300명대에서 400~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지식 전달과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 경희대학 생물학과의 정영석 교수께서 사스코비2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영석 교수를 잠깐 소개 말씀 올리시면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하셨고 오스틴 텍사스에서 바이러스 학으로 PhD를 받으셨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환 연구원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희대학 생물학과 이과대학 학장도 역임하셨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중심 학자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부준 교수님.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그 언론이나 또 시민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만 조금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COVID-19 바이러스와 그 유행에 관한 이해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사스코비2의 변이주 출현의 네이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먼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출현 속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정황인지 이런 것을 국지적으로 혹은 글로벌 애스펙트에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저희의 이해를 좀 더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G사이드에 있는 것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왔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는 현재 그 다양한 그 코비드19의 사스코브2의 그 파일로제니가 어떤 식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를 올렸고요. 그 밑에는 이 29가 좀 넘죠? 네, 그 정도 되는 이 사스코브2의 전체 유전체를 놓고 이 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고 또 들으시는 것들은 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집중된 정보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클레이드가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초기에 S해 그리고 L형 그 다음에 V형이 또 한때 우리 이태원 사건 때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소규모이지만 O형도 있었고요. 지금은 G형을 베이스로 한 거기에서의 유도체들이 상당히 많이 전체적인 비중을 도미네이팅하고 있습니다. GR, GH, GV 그리고 G까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나타났던 것들은 거의 소멸되어 가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명맥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S형이 아직 맨 바텀 라인에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99% 혹은 97, 8% 이상이 G형을 베이스로 해서 전부 깔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동그라미들을 여러분들이 색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그 G사이드에 보고되고 있는 작은
개체 수는 작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장을 놓고 한번 각 포인트별로 베리에이션, 즉 어떤 지점에서 다양한 다른 아미노산들이 끼어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 S 프로틴이 바로 이 파란색 지역인데요. 여기에 지금 집중돼서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앞에 한 3분의 2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복제 효소가 중심적으로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아주 스파이크가 좀 높게, 그 피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N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것은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들이죠.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여기에 이제 ORF3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같은 표면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즉 스파이크 단백질 주변에 나와 있는 표면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E하고 M이라고 써 있는 이 지역들은 엔벨롭 그리고 멤브레인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이러저러한 형태로도 모두 점 돌연변이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의 다른 돌연변이를 통해서든 아미노산들의 치환이나 결실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그 빈도 또한 작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 유전자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지 않은 변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것도 역시 질사에 대해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2월 24일 날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만드는 와중에 그날이 이제 리포팅 데이가 되어서 딱 맞춰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북미하고 남미 사이에도 이 스펙트럼의 조성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유럽 지역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중동아시아 지역과 극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지역들이 각각이 서로 다른 클레이드의 스펙트럼 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의 유전적 차이, 즉 세포에서 리셉터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복제를 잘하게 되는 허용성의 문제들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차적으로 그들이 옮겨 다니는, 즉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라인들이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 국소적 지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이 이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팬데믹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애초부터 숙명적으로 받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전 정보라고 하는 틀을 기본으로, 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숙명적으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이 DNA 이중 가닥을 베이스로 해서 유전 정보를 캐리하든 RNA 단일 가닥을 가지고 유전 정보를 캐리하는 바이러스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자연 발생적인 특정 빈도의 돌연변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여기에 자연에서 주는 선택 압력이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가 어느 시점에 부과되는가에 따라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선택을 받고, 즉 우리말로 하면 살아남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즉 사라지고, 이 과정이 혹은 이러한 현상들이 정리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특히 RNA를 유전 정보 전달 매체로 사용하는 RNA 바이러스에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DNA 이중 가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에 비해 RNA 단일 가닥이나 이중 가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적어도 작게는 10,000배에서 크게는 10만 배, 100만 배 정도의 돌연변이 비율의 수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라고 하면
숙명적으로 그들은 유사종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사종이라는 말은 바이러스학에서 쓰는 조금은 전문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현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다른 유전 정보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주류와 그 다음 주류 혹은 비주류 몇몇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은 대부분 동시에 서큘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하나가 완벽한 100%의 다미네이션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제일 위의 것을 우리가 보통 마스터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것이나 혹은 그 아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마스터 시퀀스의 지위는 항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떤 시점에 가장 적합한 유전 정보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끊임없는 마스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걸 베이스로 해서 보신다면 RNA 바이러스의 변이지 출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산을 베이스로 해서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혹은 캐리하는 혹은 보유하는 어떤 생명체든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 중에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것이 점돌연변이입니다. 즉 어떤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점돌연변이의 유형은 어떤 아미노산이 치환될 수도 있고 다른 아미노산으로, 혹은 그 아미노산의 변화에 따라서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미노산 한 개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아미노산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바이러스의 속성은 여러 가지 형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 이러한 점돌연변이를 의미한다면 실제로 돌연변이의 유형이라고 포함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유전체의 재조합입니다. 즉 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현상임은 동일하지만 그 현상 자체가 점돌연변이하고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죠. 점돌연변이가 하나씩, 둘씩, 셋씩 축적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전체의 재조합은 뭉탱이끼리 바꿔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서 이 일이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바이러스에서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잘 일어나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전체의 복제 메커니즘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유전체 재조합이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월등한 비율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 어떤 것이 살아남게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적응적 진화의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응적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연 발생 돌연변이에 그 당시에 주어지는 어떠한 선택 압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우린 적응적으로 진화했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 그들이 적응적으로 진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관측하거나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검출 혹은 우리의 추정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것들만을 우리가 관측하고 결국 인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변이주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그리고 학술지에 보고가 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실제 존재하는 것들의 일부라는 것밖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선택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바이러스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바이러스가 의식을 하거나 의사를 갖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표현을 그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생존 요건의 변화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숙주인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적격성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은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몸의 생리학적 컨디션 혹은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질환을 감당해야 됐을 때 그 질환이 어떤 스피드로 혹은 수위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선택압에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확진된 환자들은 일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또 상당수는 생활치료격리시설에서 가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임상적 처치 도구, 여기서는 이제 약물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약물도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 있는가 하면 대증치료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의 메소드가 개입이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생존되어 그 다음 단계의 전염 파트로 넘어갈 것이냐 아닌가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숙주의 집단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방역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지금 우리 거리두기 2.5단계, 1.5단계 혹은 2단계, 3단계가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각 나라 사이에 지금 전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모임까지 이러한 집단의 방역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 압력으로 개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마주해야 될, 오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아마 처음 접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거에 비하면 좀 늦기는 했지만 한 3개월 정도, 그래도 우리도 이제 반열에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신 캠페인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경우 백신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희망을 갖고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바꿔야 되는 절대절명의 선택 압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아마 과학자들은 모두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변이 바이러스와 유행의 추이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접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는 제가 정리를 한 도표인데 죄송스럽게도 정리를 하다가 여기 N439K를 493K라고 제가 잘못 입력을 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표는 사실 이 테이블은 2020년도 12월 10일에 그 영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표를 해준 주요 리니지 혹은 클레이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돌연변이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 돌연변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오른쪽 끝에 제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전염력 혹은 전파력 혹은 감염력이 상승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결국 결합력하고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이 결합력과 또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 혹은 치료제의 목적으로 단일 클론 항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벤처 회사가 그것을 개발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MAB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느냐 혹은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2020년도 12월의 내용이 현재 2021년도 2월 24일자로 보게 되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과 변화들이 새로운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변이주들은
생성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들의 속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속성들의 변화에 우리는 적지 않은 기여를 알게 모르게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의료진만 혹은 어떤 특별한 정책적인 부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거기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24일자로 그 많은 변이주들 중에서 핵심적인 4가지를 또한 소개한 것이 이 테이블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가 B117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가 나왔을 때 감염력이 뭐 2배가 됐다, 4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제 그 팀에서는, 연구팀에서는 한 70% 정도의 상승률을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B117에다가 E484K라고 하는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일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단클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춘 것이 바로 남아공 변이주와 브라질 변이주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변이주는 B1351 혹은 브라질 변이주는 P1과 P2가 있는데 현재는 P1이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B117 초기에 나타났던, 그래서 501YV1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관심, 즉 D614G 변화 이후에 가장 큰 임팩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 N501Y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세포의 수용체와 맞닿을 수 있는 지역, 즉 RBD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브라질 변이주와 남아공 변이주 2가지 모두가 이 N501Y에 플러스 2개의 핵심적인 변이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한 것이 산뜻하게 나와 있어서, 역시 24일자의 변화를 보게 되면 변이주들의 검출 빈도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것이 GR, 밑에 있는 것이 GH, 그 밑에 있는 초록색이 G입니다. 이 3가지가 지금 현재는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이 초기에, 즉 2020년도 1월, 2월 사이만 해도 거의 5%에서 10% 정도를 넘어가지 못했던 아주 미약한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 흐름은 사실 6개월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다시 넘어올 것인지는 코비드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팬데믹 가능한 RNA 바이러스에 출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흐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을 우리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확진자 주별 발생 추이를 봤을 때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남아시아하고 동아시아를 합친 것,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 등등,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쭉 봤죠. 여기서 보시면 12월 31일 맨 오른쪽에 있는 것, 그것을 기준 이후로 하면은 12월에서 중순쯤 넘어가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까지 해서 1월 초까지는 피크를 달리고 있었죠. 이때가 유럽 몇 개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백신 접종이 캠페인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이것은 다른 그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유럽,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웨스턴 패시픽 이런 지역을 쭉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웨이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즉 1차 웨이브가 있었고 2차 웨이브가 두드러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 외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역들은 약간의 부침들이 있을 뿐이며, 여기에 소개해드린 그 확진자 발생, 주별 발생 추이의 그래프는 보통 수백만 중에 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체를 합쳐서도 사실 수만을 넘어가기 어려운 정도이죠. 그래서 국내 발생 환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일 누적 환자 추세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8만 8천 정도가 있지만 우리가 누적 환자가 200명이 되었다, 400명이 되었다, 500명이 되었다, 300명이 되었다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침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전체 유행이 웨이브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매우 거리가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다. 즉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적 시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치명률은 1.79 정도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R값은 0.8에서 1.3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항체 양성률은 지난번 몇 번에 비록 지역적이긴 하지만 0.3에서 1.03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중요 지역의 항체 양성률은 10%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사스코브2의 전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바싹 마른 가을 장작 혹은 겨울 장작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현재 상태를 아주 잘 매니지 해온 것은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사스코브2의 변이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측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100%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변이주의 선택 유형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자체의 복제나 증식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면역 방어를 회피하는 성질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 방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진, 오류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방역 전략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변이주의 선택 유형으로서 나타날거나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바이러스 자체적 병독성보다는 전염력 상승을 지향하는 변이주가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현재까지의 웨이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백신 캠페인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RNA 바이러스 팬데믹으로서 1차 웨이브는 전 세계적으로, 즉 팬데믹으로서는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는 2차 웨이브나 3차 웨이브, 4차 웨이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지역적인 국내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끔 우리에게 종종 심리적 착시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역 전략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과학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특히 백신 캠페인에 있어서 시차가 벌어진다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스파이크 단백질 중심,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백신 캠페인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2차 웨이브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한 선택압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과학적 접근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변이주의 지속 출현에 대응하는 백신 전략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금 꼭 백신을 맞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 인구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인구수보다 반드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방어 능력을 100% 획득하는 것은 아니죠.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최소 비율을 우리 1-R분의 1로 잡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코비드19를 본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 60% 정도가 획득 면역을 백신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우린 적어도 75에서 80% 이상의 국민이 전부 접종을 받아야 이 정도의 성취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최소치입니다. 또한 가능한 단기간의 동시 접종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면 바이러스의 증식 기회가 늘어날수록 변이주의 생성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